네, 오늘 소셜라이브 김필규 앵커가 올 때까지 잠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오셔서 진행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앵커라고. 아닙니다. 필규 앵커라고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김필규 앵커. 뭐 이건 아닙니다. 예, 앞서도 잠깐 클로징에 뉴스 클로징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보도가 나간 후에 또 많은 반향이 있었고 또 그랬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취재를 했던 두 기자를 모셨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소개 먼저 한민영 앵커 올 때까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 벌써 왔어요. 네, 저는 이번에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이제 취재를 했던 정치부의 유선희 기자입니다. 네, 저는 정치부 강희연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깜짝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이게 지난번에 저희 5.18 할 때 아마 유선희 선배가 금남로에서 중계를 했는데요. 그랬죠. 그때 당시에 이제 맞아요. 김필규 선배가 진행을 하면서 5.18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이다. 유선희 기자였다 했더니 이렇게 댓글들에 이런 게 막 남았었어요. 고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유선희 기자 다른 사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유선희 기자 어려워서 들으신 대로 아마 쓰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그 유튜브 바깥에서 뉴스 진행하는 김필규 선배를 보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캡처했던 걸 오늘 인쇄해 왔습니다. 한민영 앵커가 직접 준비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누가 제가 디지털 캡처해 팀에서 한 게 놨었어요. 아니라. 예전에.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직접 캡처를 막 다 해놨는데 너무 자랑스러워서 근데 이렇게 친분이 또 있진 않아 쑥스러워서 못 보내드렸거든요. 한 말씀 하시죠. 대답.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가져갈게요, 선배. 가보로 간직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당시에도 이제 이제 그 연결 끝내면서 그 얘기 한마디를 꼭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진행 PD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맞아요.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유선희 기자가 그동안 이제 헬기 기총 사격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투기 출격 의혹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5.18 진상 규명과 관련된 취재를 정말 많이 네. 했어요. 예,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5.18 어떤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또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계속 이제 보류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진상규명에 취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강희연 기자도 네. 예, 저도 일단 선배를 본받아서 열심히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강희연 있고요. 기자도 국회 막내 기자죠. 네, 맞습니다. 저 지금 국회에 출입을 하고 있고요. 네, 강희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막내인가요, 그러면은? 네, 정당팀에서? 제가 지금 말진입니다. 네. 예. 그럼 그 야당이죠. 네, 제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한성규 의원의 이상한 얘기 네. 그 중에 한 명. 그 현장에 있었던 소위 그 걸레질 발언, 네. 그 부적절했던 걸레질 발언, 기분 몹시 상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바닥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춥고 예. 추울 때도 많고, 네, 특히 겨울에 앉아 있으면 사실 저희도 추운데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많이 바뀐 게 이제 보통 예전에는 이제 취재 수첩에다가 받아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서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따로 뭐 자리를 마련하거나 의자 같은 게 돼 있지 않고 보통은 이제 프레스룸에서 그러니까 뭐 정론관 같은 데서 기자회견장에서 하면은 이제 뭐 거기서 앉아서 그렇죠. 이제 책상에다 놓고 노트북을 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꼭 백브리핑은 나와서 복도에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빨리 받아쳐서 또 빨리 보고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서서 노트북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나가면서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고 간 건 정말 부적절하고 정말 네. 저도 몹시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굉장히 황당했었죠. 그 얘기는 하면 할수록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예 오늘 저희가 항상 소셜라이브 시작하기 네. 금요일 날은 하기 전에 이제 소개해드리는 뉴스 한 주 동안 들어온 뉴스룸과 관련된 의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참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고른 건 아닌데요. 다른 방송사와 다르게 5.18 관련해서 깊게 조사하고 보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JTBC 뉴스만 중점적으로 아주 잘 보고 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해주셨네요. 예. 그리고 취재 인터뷰 아이템 관련 제안도 들어왔는데 강희영 기자가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그 일회용품 사용 관련한 환경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일회용품을 아무 곳에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대부분이 좀 학생들인 경우도 많은데 학생들에게 이런 환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학생들도 좀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것 같다. 예. 그래서 JTBC에서 한번 이런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학생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정말 그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데 그 맞아요. 커피 전문점에서 받아온 일회용 컵 정말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거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시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두 기자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그러면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 대해서 네.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반민특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반민특위가 사실 저희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예.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고 또 네. 연구도 이렇게 많이 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저희가 전문가들을 찾아가려고 해도 이제 아주 소수의 분들만 계셨고 오히려 5.18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연구는 그래도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반민특위는 오히려 그렇지가 않았고 왜냐면 반민특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빨갱이다 이런 그런 어떤 네. 시선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구가 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민특위는 저희가 재헌절로 기억을 하고 있는 1948년 7월 17일에 재헌 헌법에 101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해야 된다. 예. 그 특별법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뭐 친일 경찰, 뭐 친일 정치인, 맞습니다. 다 이렇게 처벌을 해야지 친일 관료들 네. 다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였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률이 생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했고 다른 어떤 나라들의 경우를 봐도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혹은 예. 해방이 되고 나면 그런 절차들이 항상 네. 뒤따라야 역사가 바로 잡히게 되는데 저희도 그런 법이 있긴 했으나 그래서 또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48년 7월 17일에 만들어진 헌법으로 출범이 돼서 4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체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6월 6일 날 습격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넉 달 만에 결국에는 해산이 돼서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아픈 과거를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던 겁니다. 그 습격을 했던 그 반민특위를 습격을 했던 이들은 친일파였던 경찰들, 친일파 위주로 되어 있는 친일 경찰들 위주로 되어 그렇습니다.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일제 시대에 경찰로 일했던 사람들을 예. 미 군정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일단 치안에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경찰 간부들의 비율을 보면 약 80% 정도가 일제 때 경찰로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해방이 되고 나서도 경찰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반민특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또 제 이 연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제 그게 나오는데 연대. 제 세대에서는 그 기억을 또 알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91년도에 있었던 그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아, 있었어요. 네. 다 아는구나. 최대치, 직업 최대치. 채시라 나오고. 네. 91년 전 몰랐는데. 예. 네. 그때 이제 반민특위 내용이 나와서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게 좀 익숙해지는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또 한동안은 그런 계기가 없어가지고 아마 그 사이에 있는 또 이렇게 되게 젊은 층의 지금 네. 유저분들은 아마 보실 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건데 최근에 또 불거진 게 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라는 발언, 네.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했나요?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네. 했나요? 그 발언을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화제가 됐었죠. 네. 그 이후에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였다라고 예. 이제 해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반민특위의 후손들 혹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그런 발언은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6월 5일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예. 그날 그런 역사에 무지한 발언은 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일가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네. 이 관련된 이야기 마저 듣고 나면은
그 당시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라는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한명 기자. 미안해요. 말 끊어서. 예. 최근 습격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좀 네, 해볼까요? 일단 그 습격 사건이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 반민특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좀 몇 장 가져왔어요. 근데 반민특위에서는 그래도 이제 친일파 청산 작업을 위해서 그 친일파들을 체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체포된 세워야지. 네 친일파들이 저희가 한 3명 정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노덕술이라는 사람인데요. 친일 경찰이고 당시 그 일제 시대 때 그 독립 운동을 했던 운동가들 수백 명을 고문을 하고 또 체포하고 이랬던 굉장히 악명 높았던 친일 경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나중에는 무죄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또 그 다음 이 사람은 박흥식이라는 기업인인데요. 예전에 그 화신 백화점을 운영했던 기업인입니다. 예. 이 사람은 그 일본 군수회사 생산 책임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 군용기를 헌납한 그런 그렇죠, 행위로 일본에. 네, 음. 일본에 그렇게 헌납한 책임 그런 문제로 체포가 됐지만 역시 또 무죄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반민특위에서 제일 처음 체포한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 이 사람은 조선 왕족이면서도 한일합병 1주년 축사를 작성한 이기용이라는 사람인데요. 고종의 오촌 네. 조촌 조카. 조카로도 네,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후에 석방이 됐습니다. 결국에 사실 이 친일파들이 다 체포가 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던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중점적으로 취재를 해서 전해드린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 6월 6일 날 이제 친일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가장 처음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반민특위 청사에 모여있던 친일행위 고발장, 예. 또 증거들 이런 것들을 전부 가져가서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신들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될 그렇습니다. 테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70년 전, 네. 그러니까 1949년 6월 6일에 네.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청사 안쪽에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반민특위 위원장이자 이제 독립운동가였던 김상덕 위원장의 어떤 아들이죠. 그 예. 김정육 선생님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백제호 그 당시 전남 조사관이었는데 목포에서만 6천 통의 고발장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최소 수만 네. 장이 있었다라고 좀 보이고요. 근데 그 자료들이 전부 불태워지고 이제 사라지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친일 세력들을 처벌할 때 증거가 이제 없어서.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됐던 것입니다. 예. 참.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그게 결국 그렇게 습격을 당하게 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이 반민특위 행위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습격 사건이 결국 반민특위를 폐기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계기가 됐다. 뭐 네. 이런 해석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보도에서 또 이야기했었던 김상덕 선생의 아들 김정육 씨 취재를 한 거였잖아요. 네. 예. 김정육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댁에 좀 찾아갔었습니다. 지금 서울 상계동에 이제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예. 그 집도 이제 전부 대부분이 이제 빚으로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원래 아내분도 독립운동가의 이제 손이죠. 따님이셨지만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또 음.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또 아드님도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암으로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지금 살고 계셨거든요.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지금 거죠? 90 90. 되십니다. 근데 이제 보훈처에서 뭐 어느 정도 지원이 이제 뒤늦게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좌제에 걸렸기 때문인데, 그 당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김상덕 선생이 반민특위 위원장을 하고 굉장히 독립운동가로 주목을 받았지만은
이제 한국 전쟁이 6.25가 터졌을 때 피난을 가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따리를 다 쌌었는데 우리 국군이 이제 서울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제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김정육 선생님이 보내주신 이제 그 신문입니다. 네. 예. 1950년 6월 27일자 자유신문이라는 이제 신문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38선의 치열한 전투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날은 나중에 전쟁 기록을 찾아보면 6월 28일 새벽에 이제 미아리에서도 포성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군이 서울까지 이미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38선을 지키고 있다. 그랬었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대전으로 피난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한강 다리를 끊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피난을 못 간 겁니다. 예. 못 가서 납북을 당했는데 붙잡혔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빨갱이 집안이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피난 가자고 분명히 나랑 같이 보따리도 쌌었는데 괜찮다고 해서 풀었는데 그러다가 납북이 됐는데 왜 나한테 빨갱이라고 하느냐. 예.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고 싶어서 신원증명서를 떼러 이제 그 당시 동사무소 같은 데를 갔는데 넌 빨갱이 자식인데 연좌제에 걸려 있다 못 끊는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을 겪은 게 다른 분들도 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네, 그 제가 만난 분들이 다 그랬는데 특히 이제 그 강현 기자가 이제 네. 부산까지 내려가서 만나보고 온 이제 분이 계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이광우 선생님이라고 독립유공자이신데요. 지금은 또 역시 고령이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아드님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광우 선생 역시 그러면은 네. 저 반민특위 이제 이광우 선생은 독립유공자신데요. 독립유공자신 예, 거고요. 그러니까 반민특위 활동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당시 17살의 나이였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그 비슷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광우 이제 독립운동가십니다. 17살의 나이에 이제 그 항일운동을 한 건데, 당시에 그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만든 전단지가 있어서 그것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전단지인데, 보면은 일본은 망한다. 조선 독립 만세라고 쓰여진 전단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뿌리다가 친일 경찰한테 잡혀간 겁니다. 그게 예. 17살 때였는데 가서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풀려났는데 당시 그 친일 경찰은 반민특위 재판까지 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뭐지? 별로 이렇게 어떤 처벌을 받지 못하고 네. 풀려나게 됩니다. 그 고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 얼굴도 잘 보이진 않는데 요 가장 이제 지금 강희영 기자 가 네. 가리키고 있는 네. 예. 하판락이라는 친일 이제 고문 경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사기로 혈관을 찔러서 혈관에 피를 뽑는 그런 고문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경찰이래요. 그래서 이런 고문을 겪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하판락은 굉장히 성공을 하거든요. 승승장구하고. 네, 재산도 많이 모으고 또 뭐 금융업이랑 그다음에 이제 정치 쪽으로도 발을 담그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이광우 선생님은 몸도 안 좋아지고 고문으로 인해서 그리고 유공자라는 사실을 계속 숨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이고 그래서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아들한테도 숨겨왔던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아들이 최근에 알게 되어서 유공자 작업을 이제 그 진행을 절차를 밟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하판락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하판락은 이제 친일 경찰이었는데 이 사람 역시 반민특위에 체포가 됐지만 됐었던 거였었죠. 체포가 됐지만 이제 풀려났고요. 역시 근데 증거가 부족하고 그때 네. 이제 습격사건이 계기가 됐는지 뭐 그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증거들이 다 소각이 되고 없어지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무죄로 풀려나게 됐었다는 네, 거죠. 동세에 풀려나고 그리고 이제 신용금고를 만들어서 일제시대 때 모은 돈으로 고문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잡아들이면서 번 돈으로 신용금고를 만들고 그래서 큰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시의원, 뭐 도의원 이런 데 다 출마를 합니다. 물론 승승장구했던 당선되진 거군요. 않았지만 예. 너무 당당하게 이제 살다가 92세까지 살다가 2003년에 이제 세상 떠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아드님의 얘기를 좀 강희영 기자가 많이 네. 듣고 왔는데 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저희가 사실 인터뷰를 거의 한 1시간 네. 가까이 넘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제 기사에는 저희가 분량상 짧게 네, 담지는 다 했잖아요. 못해서 좀 더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요. 예, 들려주시죠. 네.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영화로 보는 또는 우리들이 드라마로 볼 때는 항일운동했습니다, 독립운동했습니다 하면 해방이 되고 나면은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존경하고 할 줄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1945년 8월 18일 날 이제 형무소에서 나와서 부산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 도착을 하고 해서 이제 집에 들어오니 거의 거지나 마찬가지 차림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제 형무소에서 풀려 나왔으니까 신발도 없이 맨발로 그냥 기어져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들어눕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그래 병원에서 막 그 치료를 받고 1년 2년 동안 이제 병원 간호를 하다 보니 그거를 보던 주위의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저 집 애 봐라 저렇게 고생하다가 나라의 독립을 해볼 거라고 항일 운동을 하다가 저렇게 힘들게 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봐라 까불다가 못 모르고 까불다가 하면은 이 모양이 된다. 시대에 순응해라, 시대에 아부해라, 시류에 따라가라는 걸 표본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지 마라, 앞에 나서지 마라, 나대지 마라. 우리 머릿속에 일본 애들이 숨겨주고 친일 경찰이 우리 머릿속에 숨겨준 거는 그냥 조용히 따라와라,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나와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차마 내가 독립운동 했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면은 바보 같은 놈아, 네 친구는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 갔다 유학 갔다 와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국회의원하고 뭐 하고 있는데 니는 뭐 했노? 네 몸이 왜 그런데 왜 다리를 저런데? 니는 바보야. 그런 비아냥과 비난을 받고 오히려 갈세야 비웃음을 받으니까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말을 안 했죠. 친일파들은 반대로 네. 예. 저희가 사실은 이 인터뷰를 강희영 기자가 해왔는데 이 부분을 듣고 나서 리포트를 하나 빼고 그냥 이거를 하나 2분 동안 싶다. 틀까? 그 생각도 하고 강희영 기자는 또 이걸 들으면서 이제 왜냐면 저희는 2분만 들었지만 1시간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촬영 기자의 얘기로는 눈시울이 상당히 붉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던 건데 그거를 좀 와해시키려고 뭐 이승만 정권에서는 뭐 이거 안 하면 더 좋은 공직 자리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습격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김정육 선생님께서는 이제 5월 말, 그러니까 1949년 5월 말로 기억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찾아왔다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김상덕 위원장은 반민특위 위원장이니까 대통령하고도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와서 당신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 주석 밑에서 문화부장을 했으니까 문광부 장관을 하면 되겠다. 이거 적당히 덮고 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김상덕 선생이 이제 그거를 반대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습격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상국 씨 말씀 중에 참 가슴 아픈 게 시대에 순응해라, 시대에 따라가라는 걸 표본으로 보여줬다. 요즘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앞장서지 마라, 그쵸. 나대지 마라. 우리 머릿속에 일본의 친일 경찰이 심어준 것이다. 네. 그 예전에 보면 뭐 어르신들은 6.25 때 살아남은 게 누군지 아냐? 맨 앞에 가거나 맨 뒤에 가면 다 죽었다. 예. 중간에 있으면 살았다. 이런 말씀을 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그냥 남들만큼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좀 여러 차례 어릴 때 들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가 왜 중요하느냐. 이제 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는 어쩌면 어떤 정치인이 이야기했다는 왜 국민을 분열시키느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그게 단지 통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갔을 그렇죠. 때는 그냥 단지 통합이 안 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역사와 자신의 경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네. 오히려 더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에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 김정juk 선생님 같은 경우도 공격을 받은 게 빨갱이. 예. 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친일을 덮기 위해서 반공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네. 빨갱이로 몰아서 독립운동가들을 공격하고 친일파가 다시 득세를 하게 된 날이 49년 6월 6일이었던 겁니다. 벌써 70년이 지난 거잖아요. 사실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시 그러면 좀 반민특위 관련해서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뭐 바로 세우려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좀 많죠. 별로 없습니다. 일단 증거가 거의 없고 예. 과거에 이제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네. 그때 이제 이완용,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의 후손이 이제 30억 원대 소송을 걸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증거가 없어서 사실은 별로 환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당성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그게 친일로 만든 재산인지 예. 그 후손들이 노력해서 만든 재산인지 후손들이 노력해서 만든 재산을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친일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그거를 다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겨우 요구하고 있는 것이 김정juk 선생님 또 김진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경찰 그 당시에 친일 경찰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에게 사과를 해달라. 예. 딱 다른 건 필요 없고 사과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이제 6월 5일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책은 뭡니까? 이건 백년 편지라는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이제 그 독립운동가였던 할아버지 뭐 아버님들께 편지를 썼던 것인데 예. 사진 한 장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김상덕 선생님을 얘기를 하니까 누군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임시정부 요인들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고요. 바로 그 뒷줄에 서 계신 요 좀 키도 엄청 크고 이제 깔끔하게 예.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제 김상덕 위원장입니다. 요 분의 이제 아드님을 저희가 만났던 것이고요. 정말 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 나중에 우리 해방이 되고 나서 정말 좋은 어떤 네. 자리에 가신 분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예.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여서 이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 김상덕 위원장 어떤 분인지 찾아보다가 뭐 생전에 이런 말씀 하셨다 해서 이렇게 좀 구절을 따와봤는데요. 한 난관을 피하면 앞으로 평탄한 길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난관을 피하면 피할수록 오는 건 더 큰 난관이었다. 이렇게 당시 자신이 반민특위를 하면서 겪은 그 심정을 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네.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내용들에 대해서 유저분들은 또 어떤 의견 주셨는지 지금도 많이 이제 제가 유튜브 통해서 네. 나오는 것들은 몇 개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조금 기다리시죠. 예, 질문 있으면은 질문 소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네. 인상이라든지 그런 내용 있어도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그 이미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하셨는데 반민특위는 다시 못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재헌헌법에 49년에 만들어진 재헌헌법에는 반민특위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네. 경찰 또 검찰 재판부까지 갖고 있던 거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견제로 인해서 그 역할을 못했는데 지금은 만들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은 일단 없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만든다 한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4년에 재산 환수 혹은 재산 몰수조차도 증거가 없어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쉽지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은 네. 지금이라도 규명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좀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 후손들이 또 어디에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지도 좀 많이 이런 작업들을 해놓는 게 예, 저희가 의미가 있지 않나요? 예, 가장 안타까운 게 그 당사자분들, 반민특위에 계셨던 분들은 다 이미 돌아가셨고 네. 그 후손들조차도 굉장히 고령이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남기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불과 몇 년만 더 지나면 더 적어지실 거고 지금이라도 그분들의 증언, 그분들이 갖고 가신 자료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보관하고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방금 기자가. 이런 것도 읽어도 돼요. 파일럿 출신 유선희 기자님, 가치 있는 취재와 보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탐정님, 예. 말씀드리지만 파일럿이 아니라 비행 훈련을 받다가 떨어진 예. 사람입니다. 공사 출신. 아, 예. 그냥, 예. 그 이주님이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반민특위 위원회 후손들을 취재하면서 그분들의 고충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 들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유선희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취재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실 반민특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깊이 알지는 못했어요. 사실 교과서 정도에 나오는 정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직접 그 당사자 분은 지금 돌아가셔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관련된 그 유족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저희가 잊지 말고 계속 기록하고 또 계속 취재를 더 하고 그렇게 기억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의 고통을 저희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느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네, 마음이 아팠던 그런 취재였습니다. 예. 하나 정도만 더 소개를 하고 예, 이제 시간상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친일파 초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친일파 후손들은 인터뷰를 잘 안 해주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안 해줍니다.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반민특위 혹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분들은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고 문턱이 낮고 네. 또 어렵게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면 반갑게 네. 맞아주셨는데 친일파 후손들은 다들 잘 살고 아예 그렇지. 접근조차 못합니다. 예, 누군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이제 파악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물론 당연히 이제 인터뷰에 응하거나 네. 내가 뭐 이것에서 책임을 지고 뭐 아예 한수를 한다든지 예, 뭐 이러지 아예 환원을 응답을 안 합니다. 한다든지. 예, 한마디도 안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민특위 이야기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뜨겁게 그래도 댓글 달아주셨고 많이 봐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축구 대표 평가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셜 라이브를 또 시청해 주신 많은 유저분들이 좀 접속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신 만큼 6월 6일이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많은 유저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게 관련해서 취재를 계속 이어나가 달라라는 주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두 기자가 이제 이번 취재 계기로 어쨌든 연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관련된 취재도 좀 계속 해봐도 병행해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같이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반민특위 친일 경찰 습격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던 유선희 강희연 기자와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유저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